올 2020학년도 수능에서 생윤 만점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기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르비라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생활과 윤리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칼럼을 썼었고요. 되게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도 써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분들에게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오르비 쪽지나 뭐 카카오톡으로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기회가 돼서 이제 한번 영상으로 좀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네가 누구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별로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소개를 좀 드리면 전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치동에 있는 대형 제주종합학원에서 생활관리 컨텐츠 팀에 소속이 되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생활관리를 제가 수능에서 총 6번 만점을 받았습니다. 2019년, 2021년, 2022년, 23년, 24년, 25년 6번 만점을 받았고요. 1등급은 7번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엔 제가 1등급을 맞았는데 한 문제를 틀려서 만점은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아마 수능에서 생활관리를 가장 많이 만점을 받은 사람 또는 가장 많이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라고 감히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성적을 인증을 하면 이게 19년도 거고요. 자, 1등급이고요. 이게 20년도 거고요. 요게 이제 1등급인데 만점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좀 100분위가 낮죠? 표준 점수 좀 낮고요. 요게 21년도, 요게 22년도, 그 다음에 23, 24, 25. 최근에 생윤이 좀 어려웠던 두 번도 제가 다 만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활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권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께 제 자랑을 좀 해봅니다. 자, 생활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통수가 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6월, 9월 때 뭐 1등급이었는데 뭐 수능 때 3등급 맞았다. 뭐 4등급 맞았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수가 심하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은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줄 알았어. 6급형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맞고 뭐 48점 맞고 잘했는데 왜 수능 가서 3, 4등급이 나오냐. 이거 너무 통수가 심하다. 다시 내가 N수를 하면 재수를 하면 생윤을 선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여론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좀 많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좀 지켜본 바로는. 근데 왜 통수를 맞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 강사의 강의를 안 들어서 통수를 맞는다? 당연히 아닙니다. 뭐 특정 콘텐츠를 보지 않아서 뭐 누구의 무슨 교재를 봤어야 되는데 누구의 무슨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서 근데 거기 있는 게 수능이 나와서 그래서 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수능에 어려웠던 이선지 내 강의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정말 있었는지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는 N수 이제 시작하는 애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이 사람 강의를 들었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나도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그게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수능에는 어떤 강사만 가르친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통수를 맞는가? 뭐 제목을 보고 짐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새로운 선지는 기출문제에서 이미 암시된 것들이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미리 학습했다면 수능에서 새로운 선지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능에서 새로운 선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기출문제에서 암시된 것을 여러분이 학습을 했다면 내가 알던 게 나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암시됐다라는 거는 기출문제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과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어떤 개념들을 모두 포괄했을 때 거기서 수능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기출 분석을 네가 말하는 대로 뭐 네가 말하는 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했는데 왜 6급형은 잘 봤을까? 왜 6급형은 잘 봤을까? 내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개판으로 했다면 제대로 안 했다면 6급형도 망하고 수능도 망해야지. 왜 6급형은 잘 봤고 수능은 망했어?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수능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이야.
자, 요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몰라도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속어법으로 대충 해서 뭐 그냥 이게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확실하니까 찍어. 이러면 맞는 거고요. 뭐 기억 디귿 리을이냐 디귿 리을이냐 모르겠는데 기억 그냥 틀리다 해. 틀리다 했어. 근데 그게 틀렸네? 그럼 뭐 맞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몇 가지의 어떤 우연적 요소들에 따라서 운이 좀 좋으면 잘 볼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6평 볼 때 운이 좀 좋았고 9평 볼 때 운이 좀 좋아서 6, 9평을 잘 볼 수는 있어. 그리고 운이 좀 더 많이 좋아서 수능까지 잘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생윤 1등급 맞고 만점 받은 수험생도 생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인생을 걸고 보는 수능 시험에 내가 6월 때도 운이 좋았고 9월 때도 운이 좋았으니까 수능 때도 운이 좋겠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6, 9평을 잘 본 사람은 또 운이 좋으면 수능 잘 봐. 근데 그 운이 또 좋으리라는 보장이 있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운 좋아서 3, 4문제 더 맞춰서 6, 9평 때 1등급이었던 사람이 운이 조금 삐끗해서 수능 가서 3, 4문제 다 틀리면 3, 4등급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6, 9평을 잘 본 이유는 뭐다? 네가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했음에도 6, 9평을 잘 본 이유는 뭐다? 수능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고 생윤은 운이 좋으면 잘 얻어 걸려서 맞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제가 개념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요 오르비에 요 칼럼을 써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게 21년도에 쓴 칼럼인데 요걸 읽어보시면 개념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다뤄놨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학습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인데 사회계약론 문제요. 요게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근데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자연은 신세계를 창조해 다스리는 기획이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회로 모방하여 인공적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 하니까 이게 누구죠? 홉스죠. 이게 홉스고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거래.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재산권의 향유가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좀 안정화하자라는 목적으로 사회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그게 이제 로크겠죠. 이걸 모르는 학생은 뭐 지금 드물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기억선지. 자, 요게 홉스죠. 절대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뭔가 절대군주가 되게 세니까 뭔가 이런 거 강제할 것 같아. 또 되게 강제한다는 내용 많이 배웠잖아. 근데 이거는 어디 나왔었냐? 23학년도 9평 19번에 제시문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게 뭐죠? 이게 사회계약하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함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대. 자, 그러면 계약의 결과로 절대군주가 탄생을 하는데 절대군주가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가 있을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사실 이 선지를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윤사기출문제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보시면 모든 사람은 사회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으로 리바이어던이 성립이 된다고. 근데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국가가 사회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순서상.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꼼꼼히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사회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된다. 군주가 자연법을 준수를 해야 되나? 시민은 맞는 것 같은데 군주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15학년도 수능 9번 윤사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 자연법 지키자고 약속하자는 거죠. 그렇게 계약해서 국가 만들자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법을 지키자고 약속해서 국가를 탄생시켰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정의이면 주권자도 당연히 그거를 지켜야 되겠죠. 이미 윤사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암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윤사도 여러분 생윤이랑 겹치는 내용은 다 보셔야 돼요. 자, 로크.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이것도 사실 너무나 좀 제가 볼 땐 당연했거든요. 어떻게 어떠한 불평등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 보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재산권을 가진대. 그럼 재산권을 가지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쟤는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쟤는 저 재산을 못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불평등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을 볼 때 재산권 로크 이러고 넘어간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꾸 이런 개념을 확장해보고 이런 연습을 한 자가 새로 나온 선지를 봤을 때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원전도 있어. 뭐 여기 보면은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 인신에 대해서는 사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근데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대. 자연물은 원래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물인데 로크가 볼 때 거기에 내 노동을 뭔가 첨가하면 이제 그거는 내 거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이건 이제 내 거. 다른 애들은 이거 다른 애들 거는 아니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재산에 대한 불평등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는 노동을 많이 해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누구는 노동을 적게 해서 적은 재산을 가졌으면 재산의 불평등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겠어. 야, 로크 통치론까지 내가 읽고 앉아있게 생겼냐? 바쁜데? 그 말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 로크의 어떤 입장, 자연물의 노동을 첨가하면 그 자연물은 더 이상 공유물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로크의 그 입장이 이미 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제시문으로도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냥 보고 이거 그냥 정보윤리네, 그냥 뭐 사적 소유권 그냥 인정하자는 거네, 그냥 그것만 풀고 넘어간 사람은 이걸 놓친다라는 거죠. 근데 평가원이 이렇게 많은 기출문제들 속에 앞으로 낼 수많은 그 새롭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선지들을 낼 소스들을 이미 엄청나게 뿌려놨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지닌다. 요거는 사실 조금 추론이 들어간 선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이랑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권이 같다, 이 뜻이 아니야. 홉스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권이 다 같고 로크가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권이 다 같냐, 요거를 물어보는 선지거든요. 근데 로크도 뭐 재산권 얘기하고 뭐 홉스도 어떤 자기보존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자연권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는 그런 기출문제 제시문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지도 없었고 그러면 그냥 그치 당연히 차이가 당연히 없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꼼꼼히 본 사람은.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좀 야매 풀인데 뭐 윤사까지 하는 학생들은 좀 더 잘 알 거야. 우리 뭐 이때 인간의 본성이든 뭐 이런 거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어쨌든 요거는 뭐 명시적으로 기출문제 뭐 이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출문제를 꼼꼼히 본 학생들은 홉스나 로크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권에 어떤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에 5번 선지. 이때 많은 학생들이 좀 놀랐어요. 이런 것까지 나와? 했다고. 이게 지금 갑이 칸트고 병이 베카리아거든요. 베카리아는 뭐야? 야, 사회계약에 따르면 사용하는 건 부당해, 이렇게 주장한 애잖아요. 근데 5번 선지로 그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가 옳은 선지로 나왔어. 얘는 사회계약에 따라서 사형을 해도 괜찮다는 애고 얘는 아니라는 애다, 이게 나왔다고요 이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처음 나왔네?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 나왔네? 과연 처음 나왔을까요?
처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요 선지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처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미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의 4번 선지를 통해 나 이제 언젠가 이 개념 낼 수 있다 라는 거를 평가원에서 암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보세요. 을이 칸트고요. 병이 베카리아입니다. 근데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뭐가 나왔냐면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가 옳은 선지로 나왔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옳은 선지로 나왔어. 이때 이 기출문제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많은 사람들은 얘는 범인의 동의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 앤데 칸트는 그런 말을 안 하지.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답이야.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푸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보고서 이 선지는 어떻게 해설해야 될까를 보고서 자료도 찾아보고 뭐 원전도 찾아보고 하면서 아, 칸트는 사회계약의 어떤 주체를 범인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입법자의 예지체적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범인은 사회계약의 주체일 수 없고 범인의 인격은 그러니까 형벌을 내릴 때 범인의 동의가 거기에 전제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그 반대로 보니까 이게 답인 거고. 그럼 칸트는 어떻게 사형을 정당화할까? 그 계약에 예지체적 인격이 맺은 계약에 사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형을 찬성한 거구나. 이까지 이선지를 보고 해설을 했어야 생각을 했어야 이걸 보고 아 새로 나온 게 아니구나. 원래 나왔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분석 학습의 맹점이 뭐냐? 이 세 가지거든요.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는 물론 제시문이 무슨 뜻인지까지 파악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 읽고 아까 재산권 로크 이러지 말고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로크의 이런 개념에 대응하는 게 이 제시문으로 나왔구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윤 통수 많은 많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제시문을 보고 아 뭔 소린진 모르겠는데 롤스네. 뭔 소린진 모르겠는데 칸트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망한다는 거지. 제시문이 무슨 뜻인지까지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이거 O네 X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념들을 나열을 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물론 어떤 선지는 이게 개념 나열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그냥 한두 개만 나열하더라도 근데 어떤 선지는 개념 나열이 잘 돼. 그러면 개념을 나열을 해서 아 이러면 이래서 O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선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나온 선지가 A라는 선지야. 근데 이 A라는 선지가 맞는 선지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A라는 선지가 맞는데 너가 공부를 할 때 A라는 선지는 맞아. 이 사실을 암기하고 A라는 선지가 맞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이 A라는 선지가 맞게 되기까지는 B라는 개념, 그러면 C라는 개념, 그러면 D라는 개념, 그래서 A라는 선지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원이 네가 본 그 기출문제에서는 A라는 선지를 냈지만 다음 시험에서 B를 낼지 C를 낼지 D를 낼지 모른단 말이야. 갑자기 이거 튀어나오면 이것만 보고 간 학생은 뭐지 새로운 거네 이렇게 되고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근데 이 A라는 선지가 O가 되는 이유 또는 X가 되는 이유를 일정한 개념들을 나열해서 납득하고 파악한 학생은 이 중에 뭐가 나와도 그때 다시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롭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내가 세 번째도 강조하고 싶어. 이거는 뭐냐? 방금 이 두 번째랑 좀 비슷한 거예요. 해당 문제의 제시문과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이 있어. 그 뭐 개념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근데 이것만 학습하면 허수야. 그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개념들까지 학습을 해줘야 돼. 이까지 학습을 해줘야 돼. 이거는 기출문제 자체에 나와 있지 않아요. 타 기출문제 제시문을 찾아보고 또는 원전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까지 범위를 넓혀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야 네가 본 시험에는 이게 나왔지만 다음에 얘네가 나올지 어떻게 아니?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설령 여기에 교과 외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와도 여기까지 본 자는 얘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말을 바꿔 나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과 외가 나쁜 게 아니야. 터무니없는 교과에는 나쁜 거지. 근데 교과 외의 개념을 네가 학습함으로써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학습함으로써 시험에 나오는 거를 더 잘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좀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좀 지금까지 한 말에서 오케이, 일단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을이 지금 누구냐면 노직이에요. 근데 노직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반드시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 이거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니? 많은 학생들이 어려울 거야. 그럼 이거를 너가 보고서 남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분배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과를 정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정형적 원리냐면 뭐 우리 이런 거. 우리 능력에 따라 분배해볼까? 이거 정형적 원리야. 누가 능력 있고 없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능력 있는 애한테 더 주자, 능력 없는 애한테 덜 주자, 이런 거니까. 또는 뭐 도덕적 공과에 따라 해볼까? 도덕적 공과, 누가 공 많고 누가 공 적은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과거에. 근데 그거에 따라서 분배하자고 하면은 뭐야? 도덕적 공 있는 애 많이 주자, 도덕적 공 없는 애 적게 주자, 이미 결과 정해놓은 거잖아. 그죠? 이런 게 정형적 원리야. 근데 여기서 뭐가 부정되냐면 정형적 원리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자의 자유의사가 부정돼. 왜? 자, 봐봐요. 내가 이거 내 거로 갖고 있어. 이 포인터를 내 거로 갖고 있어. 근데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난 능력이 만약에 없다 쳐봐. 내 거 갖고 있는데 난 능력 없어. 그러면 뺏겨야 돼. 능력 있는 애한테 이걸 줘야 돼. 또는 내가 이거 갖고 있어. 근데 철수는 능력이 있고 영희는 능력이 없어. 근데 나는 능력 없는 영희한테 주고 싶어. 그게 내 자유의사야. 근데 능력에 따라 분배하라고 하면은 안 돼. 야, 너 영희한테 못 줘. 철수한테 줘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재분배 행위지.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철수한테 그냥 줘야 된다고. 능력 많은 애한테. 그거를 반드시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건 뭐야?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은 애한테 주는 거야.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재분배행위 필요 없지.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고 주고 싶으면 주는 거니까 재분배행위가 반드시 불러지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정형적인 원리를 상정해 놓으면 그 정형에 맞지 않는 분배 상태를 반드시 시정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분배행위가 불러와지게 돼 있어. 이건 나쁜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이 지문을 보고서 아, 이런 개념이 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작년 9평인데요.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이제 롤스의 주장인데 요것도 여러분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냐라는 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뭐죠? 심각하게 부정의한 뭐 법, 제도, 정책 이런 거 맞니? 이런 게 시민불복종의 대상 맞니? 근데 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뜻이지.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제1원칙, 이게 평등한 자유 원칙이죠. 1원칙과 2-2원칙, 요 기회균등 원칙이죠. 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라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1원칙이 뭐야? 평등한 자유 원칙이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잖아. 근데 그거를 침해하는 어떤 법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걸 침해하는 어떤 법. 근데 시민불복종으로 그거를 만약에 시민불복종으로 이거를 개정을 해. 그럼 어떻게 돼? 그 법 사라지죠. 그 법이 기본적 자유를 침해를 안 하게 되겠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인데 그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정을 시키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이제 침해 안 하게 됐으니까, 또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기본적 자유가 침해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으로 그거를 반대를 하면은 기본적 자유가 침해가 안 되게 되니까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롤스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런 걸 떠올려, 자꾸 머릿속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는 거다. 강조를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개념들을 나열해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것도 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자, 요게 틀린 선지야. 근데 왜 틀린 선지인지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나열해 봐야지. 아, 그냥 여기서 또 이거 새로 나왔네?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라고 보지 않았어 하고 이걸 또 외울래?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 나도 다 못 외울 것 같아. 그렇게 기출문제를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개념 1 뭐야? 시민불복종은 롤스가 볼 때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지? 이게 혹시 다수의 정의감 맞나? 이게 다수의 정의감 맞나? 뭐 다른 말로는 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해. 뭐 공유된 정의관, 뭐 비슷한 말은 많지. 뭐 어쨌든 이게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맞아? 시민불복종을 할 때 그것이 다수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만 그것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다. 이렇게 롤스가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봐봐.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이 되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거 X야. 다수의 정의감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인데 그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시민불복종을 하라고 시민불복종이 요청된다라고 할 수 있어. 요렇게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개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개념들을 나열하면서 여러분이 선지의 정오를 좀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거 3번입니다. 3번. 해당 문제의 제시문과 선지에 있는 개념은 물론 그 근방의 개념까지 학습하자는 거야.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리을 선지예요. 리을 선지가 뭐냐면 롤스와 싱어 둘의 공통 입장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거를 당시에 풀 때는 아, 뭐 롤스도 뭐 처벌 감수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건가? 뭐 어떻게든 그냥 5개념으로라도 풀 수 있게 나왔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새로 나온 게 맞아요. 이때 이 당시에 롤스 입장에서 싱어야 공리주의자니까 당연한 거고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가치도 없고 롤스 입장에서 이거는 이때 새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새로 나왔을 때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금 잘못된 추론이지만 어떻게든 그냥 때려 맞출 수는 있게 나왔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이거를 기출문제로서 학습하는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 자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불행한 결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싱어는 설명 안 해요. 당연한 거야. 롤스는 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있을까? 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가 출제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정의론에 있어. 이게 뭐냐면 롤스가 시민불복종의 어떤 정당화 조건으로서 앞에서 두 개를 얘기해. 그게 뭐냐면 심각한 부정이 합법적 수단의 선행. 그러니까 먼저 심각한 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만 정의의 원칙을 어긴 거는 시민불복종 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그런 법의 구속력은 인정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해봐라. 먼저 그거를 좀 해보고 안 되면 시민불복종해라. 이 두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해. 근데 이 두 조건이 충족돼도 좀 시민불복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라면서 지금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는 제한이 요구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 만일 어떤 소수자가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적절히 유사한 상황의 기준으로서 앞에 나온 두 가지의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동일한 경우 두 소수 집단은 만약 그들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정도의 부정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똑같이 뭐 다른 합법적인 것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면 시민불복종 해도 된다라는 거지. 앞에 두 조건에만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집단이 있어. B 집단이 있어. 근데 A 집단도 심각한 부정의에 고통받았고 합법적인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 B 집단도 똑같아. 그럼 둘 다 시민복종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뿐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않니? Z 집단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집단들이 다 심각한 부정의도 겪었고 합법적인 거 해봤는데 소용없었어. 그러면 얘네 다 시민복종 해도 개별적으로는 사실 문제 없잖아. 봐봐. 그 얘기하는 게 뭐야?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이 뭐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네가 다 시민복종을 해. 만약에 야 나 시민복종 해도 되는 조건 충족했어. 나도 그래서 다 해. 동시에 막 다 해. 그러면 체제가 파멸로 이끌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거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시민복종 해도 된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롤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형태의 항의를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다. 여기서 범위라는 건 뭐야? 집단의 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집단들이 동시에 시민불복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시민불복종의 효율성은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감소하게 돼. 그게 뭐야? 너무 많은 애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은 시민불복종의 효율성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체제도 파멸로 이끌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집단들이 동시에 시민불복종에 가담하지는 말아라 라고 지금 롤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선지를 보고서 우리는 이 원전이 이 선지의 출제 근거구나를 알고서 롤스는 불행한 결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구나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의 수의 제한이 있구나. 자, 요거의 원전 표현으로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있구나.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의 효율성을 롤스가 고려하는구나. 불복종의 효율성을 고려하는구나. 이런 개념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왜 롤스가 왜 불행한 결과 이거 좀功利주의스러운 거 아니야? 왜 시민불복종이 발생한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해? 라고 너한테 물어봤을 때 네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아까부터 쭉 듣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생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원전을 일일이 다 찾아보냐. 이게 타당한 지적이야. 이게 타당한 지적인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현자애들 기출로 시작하는 감각이라는 교재가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자애들 기출문제집인데 이 교재가 어떤 기출문제 선지를 해설함에 있어서 다른 기출문제들 또는 뭐 원전, 논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전을 직접 다 찾아보라고는 나 얘기 못해.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재에 담겨진 원전들은 좀 보면서 이건 수험생들을 읽으라고 선별해 놓은 거잖아. 보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해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꺼워 교재가. 난 이걸 다 보는 거는 비추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기출문제를 따로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그냥 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너무 겉핥기 같은데? 좀 이 이면에 있는 그 근방의 개념들 원전에 있는 내용까지 좀 봐서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스스로 너만의 지식으로 이거를 막 해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 교재에서 찾아서 그렇게 발췌해서 좀 보는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 교재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 교과 외가 많다라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교과 외를 무조건 배척하지 마세요. 교과 외를 무조건 배척하지 마. 교과 외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인정.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거를 더 잘 맞히기 위해서 교과 외의 개념을 여러분이 학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알아서 걸러놓은 게 이 교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를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재 뭐 팔린다고 저한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자, 그러면 오늘 뭐 주제는 기출문제이긴 한데, 기출문제 학습이긴 한데 EBS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EBS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EBS 연계율보다 기출문제 연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출 재활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둘 다 봐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러면 난 뭘 봐? 이걸 봐. 절대적으로 기출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EBS가 연계 교재고 연계율이 뭐 50% 되는데 올해 수능에 나올 거는 EBS에 있는 거 아닙니까? EBS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데 더 연계가 많이 되는 게 뭐다? 평가원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EBS는 언제 어떻게 보느냐? 제가 시기를 딱 정해드릴게요. 기출문제를 1회독 한 후에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의 범위는 제가 욕심을 내면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입니다.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17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봤으면 좋겠어. 더 타협하면 뭐 19, 20일인데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고, 요거를 이제 볼 때 기출문제를 내가 아까 말한 방식으로 보라는 거지. 아까 말한 방식으로. 그냥 풀어보고 채점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 방식으로 나름의 해설을 준비하고 근방의 개념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만큼의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충분히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회독은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이 주제별로 보지 마시고 좀 연도별로 봤으면 좋겠어. 연도별로. 그래서 그냥 EBS 가시면 20문제씩 돼 있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는 그 기출문제 날것에 그대로가 있거든. 그거를 뭐 하나하나 인쇄해가지고 그거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겠지. 그거 그냥 한번 풀어보고 치우세요. 뭐 풀어볼 가치는 있어. 왜냐면은 뭐 낯선 거 나왔을 때 그냥 지문으로 어떻게 내가 비비나 뭐 이런 거 뭐 한번 연습해볼 수 있으니까 뭐 분석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한번 풀어보고 치울 가치는 있어. 뭐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왜 연도별로 보라고 하냐면 주제별로 보면 좀 관성에 의해서 풀게 되는 것 같아. 앞에 방금 롤스 나왔으니까 학습이 충분히 됐잖아. 또 롤스 풀어. 계속 롤스 풀어. 그럼 다 맞히겠지. 근데 연도별로 풀면 좀 리프레시가 되니까 좀 그런 관성에 의해서 푸는 경향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도별로 하면 한 세트를 풀 때마다 좀 전범위를 다시 훑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176평, 179평, 17 수능, 186평, 189평, 18 수능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출문제를 1회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EBS를 보러 들어가는데 EBS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수특수환이죠. 수특수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1회독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 1회독을 끝내고 요거 1회독 하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1회독 때 어떻게 하냐?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막 표로 막 재미없게 써 있는 데 있어. 개념 설명. 거기에 이제 날개 있는 거 포함, 날개 포함. 이 쪽 가에 써 있는 거 있죠. 그 포함해서 그거 다 보시고요. 제시문 다 읽으시고요. 선지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보세요. 다 봐.
봐봐. 다 볼 때 뭘 하냐면 내가 지금 기출문제를 1회독을 한 사람이야. 그 1회독도 그냥 풀어보고 땡이 아니라 나름 주변의 개념도 찾아보고 막 분석도 해보고 막 개념도 나열해보고 이해해보고 현자애들 교재도 찾아보고 별짓 다 하면서 나름 기출문제 1회독 한 사람이야. 그런 네가 보기에도 뭐가 있을 거냐면은 낯선 게 있어. 내가 EBS 봐도 매년 낯선 게 있어. 그 낯선 거를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낯선 걸. 조금이라도 낯선 거 다 체크해. 조금이라도 낯선 거 다 체크해. 그러니까 제시문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인데 둘째, 셋째 문장은 뭐 이게 롤수인가 정확히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첫 번째 문장은 좀 애매하고 모르겠네? 체크. 다 체크하세요. 낯선 거. 어떻게? 형광펜으로. 다 체크해놔. 다 표시해놔.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는 그 낯선 거 네가 체크한 것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왜 EBS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기출문제 반복되는 게 더 많은데 기출문제에 없는 일부가 EBS에 매년 있어. 그게 수능장에서 너가 만나면 당황할 그 내용이야. 그거를 미리 보고 가자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EBS는 이미 기출문제에 있던 게 또 나오는 것도 엄청 많아. 그거를 계속 2회독, 3회독, 4회독 하는 건 봐보고 그거 기출로 하시고요. 기출문제를 1회독한 내가 보기에도 낯선 거. 그게 정말 새로운 거 아니니? 그거를 체크해서 반복하게 봐야 된다. 반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취지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 뭐 그 강사들이 뭐 수특 수완을 뭐 총정리해줄게. 뭐 여기에 모든 걸 담았어. 이거 강의만 들어. 그럼 EBS는 완벽 대비돼. EBS는 그냥 풀어보기만 해. 이렇게 말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 너가 시간이 없고 능동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따라가. 근데 그게 아니면 네가 EBS를 직접 보는 게 훨씬 효용이 클 겁니다. 왜냐면 강사들은 나름 EBS 보고서 이거 뭔가 기출문제 없던 거네? 좀 새로운데? 좀 낯선데? 하고 선별해서 자기 교재에 넣어놨겠지. 근데 그거는 그 강사가 보기에 애들이 낯설어 할 것 같은 거고 너한테 낯선 걸 그 강사가 잘 알겠니? 네가 잘 알겠니? 네가 잘한단 말이야. 너한테 뭐가 낯선지는 네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EBS를 스스로 보는 게 가장 완벽하게 EBS를 대비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강의 들어야겠지만 사실 뭐 이거 낯선 거 체크하는데 솔직히 한 수특 한나절, 수한 한나절 다 쓰면 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스스로 낯선 거 체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제 수업은 뭐 안 들으셔도 돼요. 기출문제 분석이 스스로 잘 된다. 그러니까 현자애들 교재 참고해서 하니까 잘 된다 하면 강의는 필요가 없어. 강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 뭐 기출문제 보면서 현자애들 뭐 찾아보고 하는 게 좀 버겁다 라고 하면 제 강의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19학년도부터 25학년도 것까지 제가 17, 18은 하고 싶었는데 좀 뭐 스튜디오를 뭐 대여하는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비용적인 이슈로 좀 못할 것 같고 19학년부터 25학년도 것까지 총 7개년이고요. 그러면 한 해에 3개씩 있으니까 총 21회분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해형 문항은 제외가 되고요. 윤사의 일부 문항이 포함돼요. 생윤에 나오는 윤사 문항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풀어주고 답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했어야 되는지 개념을 나열하면서 설명해주고 관련 원전과 기출문제도 필요하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남이 분석해주는 걸 보고 있다고 실력이 늘지 않고요. 내 강의를 듣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집에서 혼자 찾아보면서 나름의 해설을 준비해온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를 비교해 봐야 돼. 내 수업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뭐 다 떠먹여줘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는 이제 제공을 할 거고 강의랑 별개로 뭐 문항별 이제 원전이나 기출문제를 수록을 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모든 문제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 원전이나 이 기출문제 제시문, 이 기출문제 선지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가 수록을 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거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YSH04129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인 것 같고요. 기출문제를 아무튼 여러분이 좀 충실하게 꼼꼼하게 잘 봄으로써 올해 수능에서도 남들은 새롭게 나온 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해봤던 내용, 이미 봤던 내용 이어서 쉽게 대처해서 수능에서 꼭 만점,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